안녕하세요. 책 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마음 홈트. 지은이는 스페인의 정신과 의사 마리안 로아스 에스타페입니다. 출판사는 레드스톤, 책값은 15,000원, 총 페이지 수는 287쪽, 초판 일쇄는 2021년 7월 28일입니다. 지은이 소개를 하겠습니다. 마리안 로하스 에스타페. 스페인의 유명한 우울증 전문 정신과 의사, 스페인 나바라 대학교 의학과를 졸업했다. 마드리드에 있는 스페인 정신의학 연구소에서 불안과 우울증, 인격장애, 행동장애 및 가족 치료에 중점을 두고 일하고 있다. 2007년부터 우울증과 신체 질환, 스트레스와 행복에 관해 강의해왔다. 멕시코 IPADE 경영대학원 개관 교수이고 세계 여러 곳에서 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감정과 동기부여, 행복에 관한 프로젝트 일루시오를 시작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심한 자극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오늘날 7살 된 아이는 이제까지 지구에 살았던 그 누구보다 음악과 소리, 음식, 맛, 이미지, 비디오 등의 많은 정보와 자극 속에 놓여 있다. 그리고 그 과잉 자극은 우리의 결정을 어렵게 만든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결정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한다. 수년간 이루어진 실험들은 우리에게 매일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반응 방식과 태도가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행복해지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삶에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는 것이다. 의미를 잃어버린 세상, 방향 감각을 잃은 세상에서는 보통 의미를 감각으로 대체하려고 한다. 이런 공동체는 커다란 영적 공허함을 경험하기 때문에 육체적 만족과 음식, 술 등과 같은 감각들을 미친 듯이 탐닉하고 그것으로 자신을 채우려고 한다. 점점 더 새롭고 강렬한 감각과 감정을 경험하려는 욕구가 끝도 없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 내면의 공허함은 점점 블랙홀처럼 커지고 그것이 온통 삶을 지배한다. 그리고 결국 이것은 심리적 손상이나 파괴적인 행동으로 이어진다. 인간은 소유를 추구하고 그것을 행복과 연결한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 존재에 있다. 우리의 존재의 방식이 진정한 행복의 토대이다. 나는 정신과 의사로서 모든 유형의 트라우마를 치료했기 때문에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아주 힘든 삶의 이야기가 벌어진다는 것과 누군가는 특히 더 어려운 삶을 경험한다는 걸 잘 알고 있다. 도저히 우리가 바꿀 수 없는 통제 범위를 넘어서는 이야기들도 있다. 삶에서 벌어지는 일 중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그리 많지 않지만 그것을 직면하고 바라보는 태도와 방식은 우리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우리가 카드를 몇 장 받는데 그것이 좋은 카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일단 카드를 받았다면 가능한 한 그 안에서 게임을 잘 해야 한다. 회복력이란 개념은 프랑스의 정신과 의사인 보리스 슈릴리크에 의해 널리 퍼졌다. 회복력이란 어떤 자극으로 인해 생긴 혼란 상태가 멈췄을 때 물질, 방법 또는 체계가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능력이다. 슈릴리크는 그 의미를 인간이 삶의 상처를 남기지 않고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능력, 즉 행복할 수 있는 능력으로 확장했다. 깊고 고통스러운 상처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열쇠는 연대와 사랑, 타인과의 만남에 있다. 간단히 말해서 애정 속에 있다. 행복한 사람은 실패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다. 내면의 힘을 가진 사람이 전쟁에서 이긴다. 균형이란
수많은 삶의 변화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와 차분함과 조화를 유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2017년 통증 저널 5월호 기사에 상담 시 의사 태도의 중요성에 관한 내용이 실렸다. 환자가 의사를 신뢰하면 통증 감각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가 마치 위약 효과를 나타내는 셈이다. 환자가 믿을 만한 의사, 오래 함께한 치료사 또는 질병의 권위자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통증을 설명하기만 했는데 자동으로 증상이 나아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의사는 환자에게 인간 비타민이 되어야 한다. 때론 의사가 미소를 지어주거나 긍정적인 말 또는 질병의 진행에 관한 희망적인 말만 해줘도 충분할 때가 있다. 고통에는 의미가 있다. 고통에는 인간적이고 영적인 가치가 있다. 고통은 우리를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 고통은 반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고통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많은 질문의 깊숙한 곳까지 우리를 데리고 간다. 우리는 고통을 당할 때 삶의 의미와 가장 깊이 품은 신념들을 분명하게 한다. 가면과 겉모습이 지워지고 진정한 자아가 나타난다. 고통은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즉,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다. 따라서 고통은 마음을 변화시킨다. 어려운 시간을 극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다가갈 수 있게 된다. 주변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 고통이 행복으로 가는 길일 수 있다. 고통은 진정한 인격 성숙으로 인도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게 하며 자신을 더 잘 알게 해준다. 괴로움과 고통, 질병에 대한 유일한 해독제는 바로 사랑이다. 사랑에 빠지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다. 모든 인간은 사랑하면 더 열정적으로 변하고 생명력이 넘치게 된다. 따라서 인간에게는 사랑이 필요하다. 사랑은 삶에서 가장 위대한 주제이다. 연대의식과 자원봉사, 타인을 위한 헌신은 우리 몸과 마음을 보호해주는 중요 요소이다. 만일 당신이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계속 경계하고 적대적이며 긴장된 상황이 이어진다면 몸이 아프거나 심하게 고통받을 수 있다. 로버트 월딩거는 행복에 관한 최고의 연구를 이어오고 있는 미국의 정신과 의사이다. 그의 실험은 두 남성 집단의 삶을 연구하기 위해 시작된 종단적 실험으로 지금까지 진행 중이다. 첫 번째 집단은 1938년에 하버드 대학의 2학년 학생들이었고, 두 번째는 보스턴에서 가장 소외되고 가난한 지역에 사는 소년들이었다. 연구의 메시지는 명확하고 간단하다. 우리를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해주는 것은 바로 좋은 관계였다. 이 연구 덕분에 인간관계에 관해서 3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첫째, 사회적 연결성은 우리에게 유익하다. 반대로 외로움은 뭔가를 죽이게 된다. 가족과 친구 또는 공동체와 더 많이 연결된 사람들은 관계가 적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래 산다. 고립된 상태로 사는 사람들은 중년에 덜 행복하고 건강이 쇠퇴하기 쉬우며 노년의 뇌기능이 더 빨리 저하되고 더 일찍 사망한다. 알츠하이머와 치매와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둘째, 사회적 연결성은 인맥의 양이 아니라 질이고 친밀한 사이일수록 질이 더 중요하다. 갈등 속에서 사는 것은 건강에 해롭다.
갈등이 심하거나 애정이 없는 결혼 생활은 매우 해롭다. 셋째, 좋은 관계는 신체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뇌도 보호한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1.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라. 2. 중요한 내용은 기억하려고 노력하라. 3. 사람들의 생활과 취미, 관심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라. 4.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5. 당신의 기준과 신념 또는 가치를 강요하지 말라. 6. 공통 관심사에 놀라고 그것을 기회로 활용하라. 7. 웃어라. 그들과 함께 웃어라. 8. 노래하라. 단 합창으로. 9. 가능하면 도와주라. 10.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11. 다른 사람에 대해 좋게 말하고 비판하지 말라. 12. 이야기를 들려주라. 13. 사랑과 전쟁, 그리고 우정에서 중요한 것은 전략이다. 이것은 나폴레옹이 했던 말이다. 간단히 말해서 계획을 세워보자는 것이다. 14. 예의를 지켜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이 있다. 바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이다. 15. 받으려면 주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내주어야 함을 잊지 말라. 16. 친절하고 다정한 사람이 되라. 이것은 생각보다 매우 중요하다. 친절함은 엔도르핀을 생성하여 스트레스와 불안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사랑과 신뢰 호르몬인 옥시토신을 증가시킨다. 그 결과 고혈압과 심혈관 문제가 개선되고 통증도 줄어든다. 좋은 친구와 함께하거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삶을 즐길 때 분비되는 두 가지 호르몬이 있다. 옥시토신과 도파민, 즉 쾌락 호르몬이다. 옥시토신 수치가 정상 이상으로 높아지면 사랑과 공감, 연민과 같은 감정이 더 강해진다. 그래서 이 호르몬이 아주 높으면 분노하거나 화를 내기가 더 어려워진다. 또한 옥시토신 수치가 높으면 두려움을 담당하는 뇌의 편도체가 비활성화된다. 따라서 불안과 괴로움, 집착과 부정적인 생각의 강도도 약해진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대계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은 희망과 열정에 관한 생화학적인 측면은 몰랐지만 붙잡을 기억이나 사상을 가진 사람은 어떤 트라우마라도 육체적, 정신적으로 극복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관찰했다. 삶의 목적, 목표, 의미를 찾는 사람들은 더 많은 이유로 행복하다. 생각은 우리 내면 세계를 변화시킨다. 영화관이나 극장에 갔는데 누군가 불이야 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고 상상해보자. 가장 먼저 몸은 깜짝 놀라서 시상하부에 신호를 보내는 동시에 다른 뇌 영역을 활성화한다. 시상하부에서 신호를 받고 나면 신장 위에 있는 부신이 일련의 호르몬을 방출하는데 그 중에서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이 두드러진다. 코르티솔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과잉 분비되면 몸에 해롭다. 코르티솔 수치가 높으면 우리는 밖으로 뛰어나갈 준비를 한다. 그리고 혈액은 피하거나 방어하는 행동을 강화하기 위해 내장에서 근육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불안하면 식욕이 떨어진다. 이런 느낌들이 활성화되면, 즉 신경이 곤두서면 직감적인 위협 확인에 도움이 되는 자극을 감지하려고 한다.
그리고 근육 조직은 위험이나 싸움을 피하는 데 필요한 신경 및 생화학적 신호들을 받는다. 또 심박수가 빨라지면 심장은 더 빨리 펌프질을 하며 혈액과 영양분을 근육으로 운반해 갑작스러운 위협에 대응하게 한다. 시간이 지난 후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간다고 생각해보자. 당신은 지금 다시 극장의 편안한 의자에 앉아 있지만 갑자기 알 수 없는 경계심이 들고 불안감이 엄습할 것이다. 그러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비상구 주위를 쳐다본다. 출구에서 가까운 곳으로 자리를 바꾼다. 지금 당신에게 이전의 고통이 되살아나는 중이다. 그 순간 당신의 몸에는 불이야 소리를 듣고 경보음이 울릴 때와 같은 양의 코르티솔이 나온다. 뇌와 몸은 실제와 상상을 구별하지 못한다. 뇌는 우리의 내적 균형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걱정스러운 생각을 하면 실제로 걱정스러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와 비슷한 충격을 받게 된다. 또 지치게 하는 일을 상상할 때마다 몸에서는 똑같은 경보 시스템이 활성화되고 그 위협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코르티솔이 나온다. 실제 또는 상상으로 걱정하거나 오래 위험을 느끼면 코르티솔은 권장 수치보다 최대 50% 증가할 수 있다. 스트레스는 몸의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은 주로 두 가지 문제를 겪는다. 첫째, 신체 성장과 건강한 재생이 중단되고, 둘째, 면역계가 억제된다. 현대인의 삶은 이전보다 더 많은 염증을 유발한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에 맞서는 면역세포의 민감성을 떨어뜨린다. 즉, 신체의 방어 시스템이 비활성화되어 실제 위협에 맞서 싸울 수 없게 된다. 코르티솔 면역계의 변화는 유전자에까지 일어난다. 독성 코르티솔이 일으킨 변화는 오늘날 많이 퍼져 있는 질병과 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위협적이라는 생각만 해도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생성이 증가하는데 이는 신체의 다양한 세포들에 매우 해로울 수 있는 단백질이다. 이것은 면역계의 세포 감소와 관련이 있으므로 감염에 더욱 취약해진다. 반대로 타인에게 위협을 느끼는 대신 이해하고 협력한다고 느끼면 부교감 신경계의 일부인 미주신경이 활성화된다. 스트레스와 다양한 문제, 두려움 또는 긴장감으로 코르티솔 수치가 오랫동안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 계속 스트레스를 받거나 경계하거나 두려워하면 세포가 더 많이 파괴되고 조기 노화를 초래한다. 오늘날 우리는 사람들이 만성 스트레스를 받은 후에 많은 질병이 시작되고 촉진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미 설명했듯이 코르티솔 수치는 두려움과 위협, 슬픔 또는 좌절의 상황에서 상승한다. 만일 우리가 코르티솔에 중독되면 몸과 마음을 긍정적이고 건강하게 해주는 호르몬인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대신에 코르티솔이 혈액 속에 넘쳐나게 된다. 몇 가지 증상을 꼽아본다면 탈모와 눈떨림, 손과 발의 과도한 발한, 피부 건조, 목에 뭔가 걸린 느낌, 가슴 답답함, 질식, 빈맥, 감각 이상, 사지마비, 위장 문제, 과민성 장증후군, 근육통, 갑상샘 문제, 편두통, 틱, 관절염, 섬유 근육통 등이 있다. 여성의 경우에는 생리 주기가 바뀌는 일이 매우 흔하다. 생리 주기를 담당하는 호르몬이 특히 스트레스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만성적 스트레스를 받으면 수면 패턴에도 변화가 생기고 과민성, 우울증, 즐길 수 없음, 무관심 및 무기력이 나타난다.
코르티솔 수치가 높으면 스스로 고립되기 때문에 친구나 가족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대화를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일상적인 활동을 피하게 된다. 사교 행사에서 무표정하게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 생각도 없다. 뇌는 실제와 상상을 구분하지 못한다. 우리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정신 상태를 바꿀 때마다 신체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분자뿐만 아니라 세포 및 유전자 모두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마찬가지로 신체 상태를 바꾸면 머리와 감정이 변화를 알아챈다. 스트레스를 받는 뇌는 해로운 생각으로 가득 찬 삶의 결과이다. 생각은 당신의 뇌와 몸에 큰 영향을 끼친다. 만일 계속 과거의 사건이나 미래에 일어날 부정적인 일을 생각한다면 뇌는 당신이 그런 상황 속에 계속 있고 싶고 집중하길 원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좀 더 시각적으로 이해하자면 우리가 부정적이고 괴롭거나 해로운 생각을 할 때마다 뇌가 신호를 받아서 그런 생각들에 갇혀있게 만드는 고속의 전형 회선, 신경회로를 만든다. 뇌는 실제와 상상을 구분하지 않는다. 과거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우울하고 신경질적이며 원망이 많다. 미래를 걱정하며 사는 사람들은 불안해한다. 이렇게 우울과 불안은 21세기의 두 가지 큰 질병이다.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9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몸과 마음은 그것을 마치 진짜 일어난 것처럼 경험한다. 우리는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일들에 끊임없이 시달리며 살아간다. 만일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해고되면 어쩌지? 이 프로젝트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장학금을 또 못 받으면 어쩌지? 애인이 날 떠나면 어떡하지? 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내가 아프면 어쩌지? 부모님이 편찮으시면 어쩌지? 여기에서 되풀이되는 말, 무엇 하면 어떡하지는 우리 몸과 마음에 매우 강한 영향을 미친다. 현재 이 순간에만 행동하고 느끼고 반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자. 과거에 갇혀 있으면 우리의 삶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죄책감만큼 해롭고 파괴적인 감정도 없다. 이것은 자신이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았거나 기대치를 채우지 못해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실망시켰다는 느낌이다. 죄책감에 빠지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온종일 당신의 마음을 괴롭히는 주된 죄책감을 살펴보고 기록해보자.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는 당신이 자신을 가혹하게 판단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기차에 앉아서 밖을 보는 것처럼 당신을 괴롭히는 과거의 사건을 훑어보고 인생의 그 장면이 당신 앞에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자. 그리고 더는 그 일에 영향을 미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자. 죄책감은 당신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발전을 막는다. 용서는 사랑의 행위이고 타인과 삶 앞에서 보이는 고상한 태도이다. 용서는 손해를 입고도 후대하는 것이다. 그것은 특별한 형태의 항복이며 인간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린다. 삶의 고통은 정말 아프고 거세기 때문에 그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싸워야 한다. 증오에 갇히고 받은 공격이나 굴욕을 치유할 수 없을 때 앙심을 품고 분개하며 신경증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부정적인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용서라도 하는 게 낫다. 심지어 트라우마를 일으킨 사람이 정당화될 수 없는 경우라고 해도 말이다. 슬픈 사건과 트라우마는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파괴하지만 또 누군가에는 힘을 주고 다시 일어나게 함으로써 더 큰 사랑의 능력을 갖추게 한다. 용서는 상대방이 한 일이 받아들일 만하다거나 이해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다. 때때로 그 범죄가 너무 극악무도하고 비인간적이어서 가해자의 행동을 이해하거나 스스로 회복할 방법이 없을 때도 있다.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런 때에도 용서가 필요한 이유는 그것으로 인한 고통이 당신의 마음에 닻을 내리도록 내버려둘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그 상처와 독, 원한 때문에 그것을 놓아주지 못한다면 계속 고통스러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용서는 고통을 완화하고 분노하지 않게 해주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에게 미래의 문을 열어주는 셈이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 문이 닫혀 있을 수밖에 없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은 피해자의 손에 달렸지 가해자의 뉘우침에 달린 것이 아니다. 만일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원한과 증오, 복수가 닻을 내릴 수밖에 없다. 복수전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공격으로 갚아주고 상대도 고통을 당하고 부정적인 일을 겪기를 바란다. 그런 원한에 사로잡히면 상처를 입고 찔리기 때문에 절대 그것을 잊고 극복할 수가 없다. 절대로 평화와 균형을 되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용서할까?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고 현실을 부정하지 말라. 나름의 관점을 갖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도록 노력하자. 때때로 우리는 전혀 끼어들 수 없는 동떨어진 사건의 주인공이 되기도 한다. 삶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불의와 복잡함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상대방을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보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용서 없이는 공의가 없고 자비 없이는 용서가 없다라고 말했다. 역사가인 티투스 리비우스는 두려움은 항상 있는 사실보다 더 나쁜 상황을 볼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말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신의 환경을 적대적인 것으로 인식해서 상황을 안 좋게 만들고 모든 것에 취약하게 만든다. 큰 도전에는 불확실한 요소가 따르기 마련이고 어느 정도의 두려움 없이는 큰 일을 시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존재를 인식하고 올바른 관리법을 배우는 것이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능력이다. 행복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자체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해석하는 방법에 달려 있다. 그것은 우리가 현실을 흡수하는 방식에 달려 있고 그 흡수한 내용에 집중하고 적응하는 능력이 행복력의 핵심이다. 당신의 현실은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기로 결정을 내렸는지에 달려 있다. 아주 사소한 것이어도 살면서 좋은 것들을 꽉 붙잡을 수 있는 선택권을 거부하면 이것은 존재의 가장 결정적인 전투에서 패배했음을 스스로 선포하는 셈이다. 행복이란 피할 수 없는 크고 작은 고통과 아픔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사는 것이다. 지나친 행복이나 유토피아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끝없이 갈망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그렇게 살면 끝없는 불만족으로 좌절할 수밖에 없다. 모든 감정에는 생각이 선행된다. 생각은 감정 생성에 책임이 있다. 느낌은 그 감정에 대한 신체적 반응이다. 뇌가 없으면 감정도 없다.
뇌손상과 뇌졸중, 기형 등이 발생하면 뇌 영역이 손상을 입어 느껴지지 않게 된다. 모든 생각은 정신적, 생리적 변화를 일으킨다. 절대 이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란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 자신에게 부여하거나 외부의 영향으로 알게 된 자아 개념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나는 충동적이야. 난 항상 그랬어. 나는 아버지랑 똑같아. 난 신경질적이야. 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게 싫어. 난 비행기가 무서워. 등 수없이 많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런 선고는 실제로 이러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는 정신적인 장벽이 된다. 내가 선고라고 표현한 이유는 마치 하늘에서 내린 판결처럼 당신의 앞을 가로막는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해로운 감정은 생각 때문에 생긴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배우거나 재교육할 수 있다. 행복하고 평화롭고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생각하는 방식을 다듬어야 한다. 당신에 관한 생각이나 가장 괴롭고 슬픈 순간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철저하게 조사하라. 해로운 감정이 생기는 이유는 무언가가 당신 머릿속을 지나가고 그 무언가가 해로운 방식으로 당신을 침범하기 때문이다. 생각을 훈련하는 것은 우리가 현실을 인식하는 방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스스로 삶의 주도권을 행사하고 주변의 해로운 사람이나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탓하지 말자. 피해자 역할에서 벗어나서 삶의 주인이 되라. 신념들은 삶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의견이다. 그것들은 우리가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의식적일 수도 있고 무의식적일 수도 있다. 그 신념 체계에는 가치가 들어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느끼고 행동하고 반응하는 방식에 물들어 있다. 가장 먼저 우리의 신념 체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어떤지 잘 분석해야 한다. 당신을 제한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 의문을 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야 현실 인식 능력이 향상되고 당신의 최고 버전을 발휘하는 데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이 책에서 내내 강조한 것처럼 행복은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현실을 해석하는 방법에 달려 있다. 매 순간 우리 머리는 수백만 비트의 정보를 포착하지만 우리가 기대하거나 꿈꾸거나 관심 있는 것에만 주의를 기울인다. 만일 우리 뇌가 들어오는 모든 자극을 흡수하고 처리한다면 결국은 지쳐서 나가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필터링은 중요하다. 어떤 임산부는 길을 걷다가 우리 동네에 유모차가 엄청 많군 하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아이들이 더 많이 태어난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 그녀의 뇌가 그 정보에 더 민감하다는 뜻이다. 우리가 무언가에 관심이 생기면 뇌는 받아들이는 모든 입력 정보 중에서 그 관심사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뭔가를 간절히 원하면 나타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원한다고 해서 다음날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뜻은 아니다. 핵심은 뇌에 목표와 꿈을 심어서 그것들이 우리 옆을 지날 때 그쪽으로 주의를 향하게 하는 것이다. 문제는 많은 사람이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심지어는 그냥 내버려 둔다는 사실이다. 많은 사람의 삶에서 흥미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길 원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크게 상상하고 생각하고 꿈꾸라. 하지만 작은 것부터 행동하라.
당신의 상상력을 건강하게 사용하라. 정말로 무언가를 원하고 열심히 상상한다면 그것을 얻을 수 있다.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의 말처럼 아래에 토대를 쌓을 수만 있다면 하늘의 성을 쌓는 건 아무런 문제가 아니다. 신경생물학적으로 무언가를 강한 희망을 품고 상상하면 뇌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뇌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당신의 뉴런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감정 상태가 유도되기 때문이다. 삶에서 우리는 생각하는 것을 끌어들인다. 뇌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두는 것에 따라 실시간으로 조각된다. 감정이란 크고 작은 강도의 정서 상태이자 삶의 환경, 일상적 사건 및 우리의 주관성에 대한 신체 반응이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 방식을 드러내고 우리가 느끼는 방식을 표현한다. 따라서 같은 사건이라고 해도 사람마다 다른 감정을 느낄 수 있고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에 색깔과 풍미를 부여한다. 또한 감정은 신체와 정신 건강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내가 기분 좋아 라고 말하면 평안함과 행복을 느낀다. 또 난 건강한 것 같아 라고 확신하면 건강이 좋아진다. 하지만 반대로 난 혼자인 것 같아 라고 말하면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 긍정심리학은 1998년 미국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이 만든 용어이다.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 우리가 반응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이다.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지배하고 명령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느끼는 방식이 달라진다. 데이비드 스노든 박사와 데보라 데너 박사는 미국의 가톨릭 수녀 18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이들은 평균 나이가 22살쯤 된 수녀들에게 그들 삶에 대해 짧게 기술하게 했다. 그리고 60년이 흐른 뒤 그 기록과 그녀들의 삶을 여러 차원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60년 전 20대에 썼던 자서전 노트에 표현된 긍정적인 감정과 장수 사이에 놀라운 상관관계가 발견되었다. 84살이 되었을 때 긍정적인 감정을 많이 쓴 사람 중에는 90%가 살아있었지만 긍정적인 감정을 적게 쓴 사람 중에는 34%만 살아있었다. 다시 10년이 지난 94세에는 긍정적인 감정을 많이 쓴 사람 중 54%가 살아있었고 적게 쓴 사람 중에는 11%만 살아있었다. 또한 더 많은 생각을 표현하거나 풍부한 어휘를 가진 수녀들은 85세 이후 노인성 치매에 걸릴 확률이 더 낮았다. 참고로 85세에는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위험이 약 50% 정도이다. 참가자들 대부분이 사망한 후에도 분석할 수 있도록 뇌를 기증했기 때문에 이 연구는 계속 진행되었다. 여기에서 가장 큰 발견은 병과 증상 사이에 명확한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다. 즉, 뇌가 심하게 손상된 수녀라도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좋은 경우가 많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일부 명백한 노인성 치매의 증상을 보였던 수녀들의 뇌 조직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것도 발견되었다. 또한 가장 건강한 뇌는 100살 이상 살았던 수녀들의 뇌와 일치했다. 우리는 매우 흥미로운 결론을 얻었다. 나이가 많이 들더라도 노쇠와 정신적 노화를 피할 수 없는 건 아니고 그 열쇠는 긍정적인 감정에 있어 보인다. 스페인 속담에 많이 삼키면 결국 질식한다 라는 말이 있다. 부정적인 감정을 차단하고 침묵하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감정을 삼키면 질식한다. 프로이트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억압된 감정은 절대 죽지 않는다. 산채로 묻혀서 최악의 형태로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오늘날 우리는 감정을 차단하고 없애라고 부추기는 사회에 살고 있다. 무언가를 느끼거나 감정적인 것이 약함이나 결점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정신과 의사처럼 마음과 감정의 세계에 헌신하는 사람들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 눌린 감정들은 잠재의식에 갇히거나 묻혀있게 된다.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 삶의 다른 순간에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결국 마음의 균형을 심각하게 망가뜨린다. 우리 몸은 매년 평균적으로 100리터 이상의 눈물을 만들어낸다. 눈물에는 3가지 유형이 있다. 눈의 수분을 유지하는 역할의 기초 눈물, 신체적 공격과 먼지나 가스 등이 있을 때 보호 역할을 하는 보호 눈물, 그리고 감정적 눈물이다. 연구원인 윌리엄 프레이는 극심한 고통이나 슬픔으로 격렬하게 울 때 나오는 눈물의 생화학적 성분을 연구했다. 그 안에서 높은 코르티솔 수치를 발견했다. 이것이 한바탕 울고 나면 해방감을 느끼는 이유이다. 상당한 양의 코르티솔이 빠져나오면서 긴장과 불안이 해소된다. 감정이 육체적 질병으로 변할 때 우리는 그것을 심신증이라고 부른다. 심신증은 마음에서 발생하지만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다. 부끄럽거나 수치스러운 상황을 겪으면 볼이 빨개진다. 그것은 무의식적인 반응이며 의식적으로 애쓴다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논쟁을 벌이다가 혈압이 올라갈 수도 있다. 시험 또는 발표 전에 빠른 심장박동과 다한증을 경험할 수 있다. 보통 만성 스트레스와 불안 또는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는 편두통과 등 통증, 근수축, 위장장애, 현기증, 멀미, 저림과 같은 신체적 증상이 나타난다. 질병은 몸이 우리와 의사소통을 멈추지 않고 균형과 평화를 이루려고 보내는 메시지이다. 나는 종종 불안이 마음과 영혼의 열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우리의 환경이 적대적이거나 우리 몸이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활동, 감정 또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는 경고이다. 따라서 이런 불편이나 고통의 과정은 무엇이 해를 끼치는지, 위험을 가하는지 또는 몸과 마음이 감당하기 힘든 것인지 알아채라고 우리에게 소리치는 것이다. 그런 징후를 무시하는 것은 건강 악화와 불균형을 향한 첫 단계이다. 미국의 임상심리학자인 로렌스 레샤는 500명 이상의 암 환자의 삶을 분석한 결과 우울증과 암 발생 사이에 매우 중요한 관계를 밝혀냈다. 연구 대상자 중 대다수가 가까운 관계가 깨졌을 때 패배감을 느꼈고 그런 감정을 억누르려고 노력했다. 이런 억압된 감정은 신경 호르몬 균형을 깨뜨리고 면역 반응에 역효과를 나타냈다. 그 과정은 명확하지 않지만 점점 더 많은 과학자가 감정이나 스트레스가 암 발병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직관한다. 우리는 주변에서 삶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다가 어느 날 심각한 병에 걸렸다고 망연자실한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고생하더니 결국은 병에 걸렸어 라고 생각할 뿐 그리 놀라지 않는다. 암은 환경과 시기, 해로운 습관, 유전학 등 여러 원인과 관련 있지만 감정적 원인이
점점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는데 세포를 해로운 환경으로 가져가면 질병이 발생한다. 그리고 그것을 건강한 환경에 두면 건강해진다. 또한 세포 환경뿐만 아니라 세포막이 받는 정보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 세포에 일어나는 일처럼 만일 어떤 사람이 해로운 환경이나 불리한 상황에 자주 노출되면 병에 걸리기 쉽다. 단, 건강한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그것을 위협의 장소로 해석한다면 경계하게 되고 마치 해로운 환경에 있는 것처럼 몸과 혈액 구성이 변한다. 우리 뇌와 몸이 실제와 상상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자. 암세포와 신경계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이 밝혀졌다. 즉, 종양세포에는 아드레날린이나 코르티솔과 같은 뇌와 관련된 물질에 대한 수용체가 있다. 감정과 강한 스트레스는 신체를 변화시킬 뿐 아니라 암세포에도 영향을 미친다. 암과 마음, 즉 신경계와 감정계 사이에는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일어난다. 암은 면역계와 깊은 관련이 있다. 만성적으로 스트레스와 걱정, 슬픔 및 트라우마가 많은 상황에서는 면역력이 낮아지고 심각한 질병의 발병률은 높아진다. 우리의 생각을 잘 관리하는 능력이 있다면 신체의 염증 수치를 조절할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이 삶의 질과 양을 결정한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망은 큰 고통을 낳기 마련이다. 우리가 병적이고 병약한 이유는 얻을 수 없는 절대적 안전을 추구하기 위해 삶을 매우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들기 때문이다. 우리 삶에 힘이 되고 절대 넘어지거나 실패하지 않게 할 물질과 도움을 끊임없이 찾는 것은 하나의 꿈이고 환상일 뿐이다. 거기에 바로 잘못이 있다. 우리가 임신 시기, 자녀의 성별 또는 뛰어난 성적, 직업의 종류, 가족 수입과 지출, 이상적인 휴가, 가족들의 건강 또는 완벽한 파티 등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것은 합리주의 물질주의 사회의 전형이다. 그러나 살다 보면 임신이 어렵고 갈수록 점점 더 그런 어려움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종종 배우자를 찾는 일도 마음대로 되지 않을 수 있고 자녀가 부모가 원하는 지적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도 많다. 또 평생을 바친 회사에서 조기 은퇴를 할 수도 있고 수입과 지출이 들쑥날쑥할 수도 있다. 스키를 타러 가는 길에 폭설로 도로나 공항이 폐쇄될 수도 있고 천국 같은 섬에 장마철도 아닌데 비가 쏟아질 수도 있다. 또 아무리 평소에 운동하고 건강하게 잘 먹고 정기 건강검진을 받는다고 해도 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삶은 이렇게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들 덕분에 풍성해지고 그런 철저한 통제 시도에 저항할 것이다. 철저하게 계산하면 할수록 심한 고통만 생길 뿐이다. 메멘토 모리. 내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우리는 자신이 사소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융통성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건강한 포기를 연습하며 오늘과 지금 이 순간을 즐겨야 한다. 끊임없이 통제거리를 찾으면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을 즐기지 못한다. 미래에 집착하면 현재를 잃게 된다. 지금까지 마음 홈트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놀란 것은 현대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정신건강의 비결이 제가 요즘 명상 수업에서 배우고 있는 마음 관리의 원리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명상 수업에서 배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정과 느낌은 내가 아니다. 그것은 내 속에 있는 수많은 관념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리고 그 관념들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겪은 환경과 교육과 경험을 통해 내 안에 형성된 것들이다. 그 관념들은 내가 아니며 늘 옳은 것도 아니다. 감정과 느낌이 올라올 때 그것에 휘둘려 반응하지 말고 그것들 뒤에 숨은 관념을 관찰하여 그 감정과 느낌이 타당한지, 바람직한지, 바람직하지 않다면 대안은 무엇인지 검토하라. 감정이 지나간 후에라도 반드시 검토하라. 그러면 점점 더 효과적으로 감정을 관리하게 된다. 2. 내가 바라는 나의 가장 훌륭하고 멋지고 성숙한 모습을 상상하라. 최대한 그 모습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상상하고 그 모습을 마음에 품어라. 그리고 그 모습을 품은 상태 그대로 매 순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려고 노력하라. 작은 배는 작은 파도에도 정신없이 흔들린다. 그러나 항공모함은 폭풍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평온하다. 나 자신의 모습을 항공모함이라고 상상하라.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상상하고 품어라. 3. 지금 내 삶에 아무 불만이 없다면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면 된다. 그러나 지금의 삶에 불안, 불만, 불편, 고통, 스트레스가 있다면 나 자신을 관찰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내 속에 일어나는 감정과 느낌과 생각을 관찰하고 그 뒤에 숨은 관념을 포착하고 그 관념들을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나를 포함한 세상 모든 것을 당연하게 바라보지 말고 흥미롭게 관찰하라. 이상 대략 3가지 정도 명상 수업에서 배운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런 가르침들을 바탕으로 생활하려고 수주 동안 노력했고 실제로 스트레스 감소, 긴장 완화, 내면의 평화 등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실천 없이는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체육관에 가서 아령과 역기를 들어올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지도를 받을 수 있다면 훨씬 더 빠르고 안전하게 근육을 늘릴 수 있고 균형 잡힌 신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SIM 마음경영연구소에서 배우고 있는 것은 마음을 잘 인식하고 관리하는 방법이고 이것은 오늘 소개한 책 제목처럼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는 마음 홈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몸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을 튼튼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그 시작으로 오늘 소개한 책 마음 홈트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소개해드리지 못한 좋은 내용이 많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 한민국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